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CPI 3.4%.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상승폭을 좀 줄였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밤사이 시장이 환호했는데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 전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하 언제 시작될 것인가 아주 애타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 바로 물가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물가 잡자고 금리 올린 것이니까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 등가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요. 네. 올 들어서 미국의 물가는 소비자 물가, 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PPI 물가 오히려 지난해 그 상승세 둔화의 반대로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1월 달, 2월 달, 3월 달 모두 상승폭이 더 가팔라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4월 달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나왔습니다. 이 헤드라인 CPI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4%로 나왔어요. 이것은 뭐 시장의 예상치에 딱 맞아 떨어지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이 올 들어서 처음이에요. 올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예상보다도 더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제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대목인데 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이 3월 달에는 3.5%였습니다. 근데 이게 3.4%로 0.1%포인트가 줄었다. 뭐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는 대단히 환호하는 모습, 전 세계 증시가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4월 달 소비자 물가는 1, 2, 3월 달에 다시 올라가던 것이 또 한 번 반전을 해서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가뜩이나 지금 뉴욕 증시 같은 데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어디 좀 상승의 명분을 삼을 대목이 없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CPI 물가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굉장히 폭발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뉴욕 증시는 하나의 그 투자 패턴에서 또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니까 좀 상승 하락 요인을 따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시경제 지표로서의 소비자 물가 과연 3.4%, 또 근원 소비자 물가 3.6%거든요. 이게 과연 안전한 것이냐, 소망스러운 것이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현재 연준의 억제 목표 2.0%입니다. 2.0%에 비하면 3.4나 3.6이라는 것은 거의 2배 정도 높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물가 여전히 높다. 갈 길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물가 상승 속도가 조금 줄어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물가가 잡힐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 뭐 이런 게 정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CME 선물 시장에서 바라본 이 패드워치 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또 조금 좀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6월 달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게 40%대 중반, 9월 달은 70%. 뭐 그런 걸로 볼 때 시장에서는 9월 달 인하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9월 달 금리 인하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스케줄, 대선 일정으로 봐서도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 인하한 후폭풍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뭐 대선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전에 선거를 치를 수가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이제 물가를 드디어 잡았다. 바이든의 정책이 경제 정책이 옳았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9월 달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물가가 잡혔다라고 안도해서 그 결과 주가가 오르고 또 나머지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거 자체가 인플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또 특히 물가가 10%에서 3%대 중반으로 내려오기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만은 3% 중반에서 3%, 또 3%에서 2%대 초반으로 가는 데는 뭐 상당한 범피 현상이라고 그러죠. 울퉁불퉁한 그런 저항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환호하면서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짚어주신 정치적인 변수까지 감안해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파월 메시지.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은 PPI 발표 그리고 CPI 발표 사이에 발언을 내놨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은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는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네덜란드는 어떤 의미냐? 뉴욕 증시를 흔히 우리는 월스트리트라고 그럽니다. 월가라고 그러죠. 그 월가를 만든 나라가 사실 네덜란드 이민자들입니다. 네. 네덜란드가 정권 시장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이민자들이 뉴욕에 와서 정권 시장을 만들면서 터전을 잡은 동네가 바로 뉴욕 그 맨하탄의 다운타운 이 월스트리트거든요. 자, 이 월스트리트 그 담벼락 왜 월스트리트냐? 네덜란드 사람 경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로 뭐 한쪽에서는 존경 또 한쪽에서는 좀 견제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월스트리트의 월가를 돌 담벼락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러 나무 담벼락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네덜란드 사람의 이코노믹 마인드, 인디안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담벼락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인디안들이 쏘는 그 화살, 그 콘크리트 담벼락에서는 화살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나무로 담벼락을 만들어 놓으면 그 화살이 나무에 꽂힙니다. 밤이 되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화살을 수거해서 네덜란드에 공격하는, 그러니까 적의 무기도 우리의 모기로 만든다. 이게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더치페이란 말도 생겼고 실제로 유럽 경제에서도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히딩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바쁜 와중에 지금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 거기서 주는 메시지, 이 제롬 파월의 메시지는 유럽을 향해서 미국은 이렇게 할 테니까 유럽도 미국을 보고 참고해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세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
FOMC 다음 조치 금리 인상은 아닐 것이다. 세간에서는 지금 여전히 PPI가 높고 지난 주말에도 PPI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6월 달 금리 인하 없다라는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수치는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여전히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이다. 그 얘기는 현재의 금리, 최고금리 5.5%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시장에서 너무 낙관은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표현이 됐다. 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일단 속내의 한 단면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나온 발언의 의미도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군요. 예, 흥미롭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푸틴, 시진핑.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틀간의 국빈 방문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가 다시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의도가 뭘까요? 예, 푸틴이 오연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집권으로 가는 차르 시대를 열었다 이러는데 네. 집권 5기를 열자마자 첫 방문지로 베이징을 택했습니다. 베이징을 택한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초청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밀월 관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요. 또 두 나라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힘을 합쳐야 되는, 특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자마자 푸틴, 시진핑 국가 정상들의 회담이 있다. 이것은 미국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사실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상당히 씁쓸할 것입니다. 자, 이 닉슨 대통령이 마오타이주까지 먹어가면서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냈고 WTO에도 가입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키신저 박사의 이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쳐서 중국을 키움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하자. 그래서 러시아 힘을 빼자. 그래서 중국을 키워줬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일정 기간은 통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중국을 키워줬더만 그 중국은 다시 러시아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적을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결국 푸틴과 시진핑의 만남은 세계의 갈등으로 가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속에서 이 러시아, 중국, 북한, 미중로 동맹이 더 강화될 경우에 한반도의 긴장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 만남 예사롭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시점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재집권하게 되면 상황이 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575. 이게 뭐냐면요. 우리 정부가 다음 달에 경제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동안 575 경제 비전을 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리고 중산층 70% 육성, 거기에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박사님?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 어떤 세상을 만들 비전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벌써 임기 2년이 지나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제출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저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중산층 70%, 수출 5대 강국, 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중산층 70%를 육성하겠다는 이 대목 매우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한 사회의 안전도는 중산층을 어떻게 많이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그렇죠. 우리 사회 양극화 때문에 너무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방향성은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그 정책이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네. 왜 이런 것을 집권 초기부터 하지 않고 그러게요. 지금 힘이 상당히 빠져 있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이제 레임덕이 가느냐라는 이런 의구심까지 나오는 이제 와서 나왔느냐라는 데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또 575 중에서 앞에 있는 5나 뒤에 있는 5, 예를 들면 5만 달러 가겠다 또는 우리나라 5대 강국 가겠다. 이건 좀 양적 팽창. 이게 과연 시대에 맞느냐. 오히려 지금 물가 안정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시각도 있다라는 네. 것을 함께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양도세 저주. 통상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좀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고 계속해서 전 정부들이 이렇게 정책을 써왔는데요. 오히려 양도세율,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였더니 집값이 또 올랐다. 그래서 또 오히려 이게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효과가 없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양도세 때문에 집값을 올렸다. 네. 지금 이런 지적이죠. 국토연구원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부동산 정책, 그게 바로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거고 지금 현재 양도세가 세법상 이론적으로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집값을 잡자고 한 것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집값이 더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그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 파는 매도를 늘려야 되는데 양도세를 높여놓으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못 팔게 됩니다. 결국은 양도세 때문에 집값이 더 올랐다. 뜻은 선이지만은 뭐 이를테면 그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 혁명 때 우유값 낮추겠다고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유값 낮추겠다고 우유값을 통제하니까 그 농민들이 소를 다 잡아먹고 더 이상 우유 생산을 하지 않고 우유값이 더 올랐던 이건 이제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정책 의도와 결과의 상이성인데요. 바로 양도세가 대표적이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은 양도세 조정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것을 지금 한시적으로 뭐 일정 유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법을 고칠 의지나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양도세의 저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박사님?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이게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집값 잡는 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세제 면에만 놓고 본다면 네. 양도세는 미국처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낮추고 그리고 그 보유세는 올리는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걸 거꾸로 했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CPI 3.4%, 파월 메시지, 푸틴, 시진핑, 575, 그리고 양도세 저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